묵직한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들어진 서재의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방 안의 공기는 수십 년 된 가죽 장정과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방금 내린 진한 커피 향이 뒤섞여 특유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해질 역해 부드러운 빛을 받고 있었지만 서재 안에 두 사람 한성그룹의 박태준 회장과 그의 아내 민서연 여사 사이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육중한 책상 뒤편에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깍지 낀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한국 경제에 살아있는 신화 맨주먹으로 시작해 재계 서열 10위권의 한성그룹을 일궈낸 그의 얼굴에는 평생에 걸친 격렬한 투쟁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굳게 닫힌 입술과 미간의 주름은 기업의 중대사가 아닌 다른 종류의 골칫거리로 인한 것임을 민서연은 알 수 있었다.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보. 민서연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아하고 기품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미술관 관장이자 대대로 명망 있는 법조계 집안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평생을 고고하고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이 제안한 계획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박하고 기괴한 발상이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번뜩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잖소. 내 사람을 붙여 뒷조사도 해봤고 당신이 직접 만나 넌지시 떠보기도 했지. 하지만 그 아이 강서연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꼬리 하나 잡히지 않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어. 강서연. 박 회장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마치 입안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듯한 불쾌감이 느껴졌다. 하나뿐인 아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박진우가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를 그 여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 평범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변변찮은 집안 내세울 것 없는 학벌. 그들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성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이고 불순한 존재였다. 진우는 완전히 그 애한테 홀려 있어요. 우리가 반대하면 할수록 더 감싸고 돌 뿐이죠.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나는 아직도 그 아이의 속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민서연이 한숨을 쉬며 찻잔을 들었다. 섬세한 백제 담긴 국화차의 온기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착하고 상냥한 척은 하지만 가끔씩 보이는 그 눈빛. 뭔가 섬뜩할 때가 있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눈빛이요. 바로 그거요. 박 회장이 무릎을 쳤다. 그 아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있어. 우리 진우의 순수한 마음과 한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틀림없어. 그걸 증명해내야 해. 진우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사냥감을 몰기 전 신중하게 지형을 살피는 늙은 호랑이처럼 묵직했다. 그래서 생각한 거요. 가장 가까이에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문 상태로 그 아이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 집의 사용인이 되는 거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김 비서가 다 처리할 걸세. 이 집에는 당분간 건강 문제로 요양을 떠난다고 둘러대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지방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처럼 위장할 거야. 그리고 우린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2개의 서류 봉투를 꺼내 민서연 앞에 놓았다. 봉투 안에는 새로운 신분증과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박만수 60대 초반 은퇴한 운전기사. 오랜 경력과 성실함을 내세워 박진우 상무의 개인 기사직에 지원. 오숙자 50대 후반 가사 도우미 경력 20년.
정갈한 음식 솜씨와 깔끔한 살림 실력을 장점으로 내세워 저택의 가사 총괄 관리인으로 지원. 민서현은 오숙자라는 이름이 박힌 자신의 가짜 신분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평생을 민서현 여사님으로 불리며 살아온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굴욕 그 자체였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한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다. 분장 전문가도 섭외해뒀소. 우리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줄 걸세. 머리 모양 안경, 옷차림 말투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야 해. 조금의 빈틈도 보여선 안 돼. 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듯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며느리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이 기괴한 작전은 그의 평생에 걸친 사업가적 기질이 발현된 가장 위험하고도 치밀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는 이 연극의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였고 반드시 원하는 결말을 얻어내야만 했다. 며칠 후 서울 근교의 고급 주택 단지. 부드러운 크림색 외벽과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2층짜리 저택은 한눈에 봐도 엄청난 가격을 자랑했지만 박태준 회장이 사는 평창동의 대저택에 비하면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아들 박진우와 며느리 강서연이 사는 신혼집이었다. 오래된 국산 승합차 한 대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짧게 깎고 값싼 회색 점퍼 차림에 어딘가 주눅든 듯 어깨를 움츠린 중년 남성이었다. 조수석에서는 곱슬거리는 파마머리에 몸빼 바지 차림을 한 영락없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내렸다. 박태준 회장과 민서현 여사아니, 이제는 박만수와 오숙자였다. 그들은 며칠 동안 전문 배우에게 특훈을 받으며 말투와 걸음걸이 표정까지 바꿨다.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을 걸치고 수억 원짜리 시계 대신 낡은 가죽 시계를 찼다. 민서현은 평생 관리받아온 희고 고운 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거친 로션을 바르고 손톱 밑에 흙을 끼워 넣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밴 기품과 권위는 완전히 숨길 수 없어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여보, 아니, 박 기사. 정말 괜찮겠어. 오숙자, 즉 민서현이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용히 해, 오 여사.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동료야. 서로 깍듯하게 존대하도록. 박만수 즉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밖이 쌀쌀하죠.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재벌가 며느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소박한 차림새였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도 단아하고 청초한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맑고 깊은 눈동자는 처음 보는 두 사람을 향해 부드러운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서연입니다. 서연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듣기 좋았다. 민서연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받을 뻔했다. 간신히 참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자 옆에 있던 박 회장이 눈치 빠르게 헛기침을 하며 먼저 나섰다. 아이고 사모님, 저희가 인사드려야죠. 오늘부터 운전기사로 일하게 된 박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살림을 맡아주실 오숙자 여사님이십니다. 그는 최대한 어눌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민서현도 황급히 따라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 상황이 굴욕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쾌감마저 느껴졌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만 너의 본색을 볼 수 있겠지. 사모님이라니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두 분 덕분에 이제 집안일 걱정을 덜게 됐네요. 정말 감사해요. 우선 안으로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서연은 조금도 권위적인 태도 없이 진심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듯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은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성격을 반영하듯 따뜻하고 아늑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민서연은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낭비하는 구석이나 사치스러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살림꾼이었다. 독한 것,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군. 민서연은 속으로 혀를 찼다. 서연은 직접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왔다. 보통 이런 일은 가사 도우미에게 시키기 마련인데 그녀는 스스럼이 없었다. 두 분께서 지내실 방은 1층 안쪽에 마련해 두었어요. 불편한 건 없으신지 제가 먼저 확인했는데 지내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배려는 진심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박 회장 부부는 서연이 나온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집안의 구조와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 기사는 진우의 출퇴근과 외부 일정을 책임지고 오 여사는 집안의 모든 살림과 식사를 담당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남편은 오늘 중요한 회의 때문에 조금 늦을 거예요.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 두 분은 짐 푸시고 편히 쉬세요. 내일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미소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머물게 될 방은 집의 뒤편 정원이 내다보이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침대 2개와 작은 옷장 화장실이 딸린 사용인이 쓰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쾌적한 방이었다. 하지만 평생을 수백 평짜리 대저택에서 살아온 박 회장 부부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봤소, 저 가식적인 미소와 친절. 짐을 풀자마자 민서연이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꼴이라니. 우리 앞에서는 일부러 더 착한 척, 검소한 척 연기하는 게 분명해요. 두고 봅시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이나 방심했을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 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창문 너머로 서연이 정원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다. 해 진력 노을을 배경으로 한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저 아이의 모든 것을 지켜볼 걸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민낯을 벗겨내고 말겠어. 박태준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의 승부사 기질이 이제는 자신의 며느리를 향한 집요한 전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주인으로 위장한 하인과 하인으로 위장한 주인의 기묘하고 위험한 동거가 막을 올렸다. 첫날 밤 박 회장 부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신들이 파헤치고자 하는 진실에 대한 비뚤어진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연극이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박만수와 오숙자의 은밀한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이특이 무섭게 잠에서 깬 두 사람은 어색한 옷차림으로 각자의 역할에 돌입했다. 박태준 회장은 평생 남에게 맡기기만 했던 세차를 직접 하며 허리를 굽혔고 민서연 여사는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가 최고급 호텔 주방장에게서나 맛볼 수 있었던 요리들을 이제는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오 여사 국이 좀 짠 것 같은데. 식탁에 앉은 박 회장이 조용히 타박했다. 민서연은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상냥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어머, 제 입에는 괜찮은데 박 기사님은 입맛이 까다로우시네요.
사모님 입에 맞으세요. 그녀는 슬쩍 시선을 돌려 강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이건 역시 시험의 일부였다. 고용인의 음식 솜씨가 형편없을 때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짜증을 낼까, 아니면 매몰차게 해고를 암시할까. 서연은 맑은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떠 맛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아주 맛있어요. 어제 과음했는데 국물이 정말 시원해서 속이 다 풀리네요. 오, 여사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그녀의 칭찬에는 한치의 거짓이나 비꼬는 기색이 없었다. 민서현은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속으로 당황했다. 칭찬을 듣는 것이 이렇게나 찜찜한 기분일 줄은 몰랐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박진우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는 새로운 두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서연의 뺨에 입을 맞췄다. 다녀올게.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 것 같아. 최 상무랑 약속이 있거든.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술도 적당히 마셔요.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박 회장 부부의 마음은 착잡했다. 아들의 저 행복한 미소가 저 여자의 계산된 영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다. 진우가 떠나고 집안에 서연과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민서현은 첫 번째 본격적인 시험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2층 부부 침실을 청소하러 올라가는 척하며 자신의 손가락에서 아케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슬쩍 빼내 화장대 구석 눈에 잘 띄면서도 마치 실수로 흘린 것처럼 보이는 곳에 두었다. 시가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나가는 물건이었다. 평범한 서민 출신인 강서연이 이 반지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 욕심에 눈이 멀어 슬쩍 제 주머니에 넣겠지. CCTV가 없는 곳이니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할 거야. 민서현은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복도 끝에서 다른 방을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잠시 후 서연이 커피를 들고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위해 올라온 듯했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민서연은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제발 어서 너의 본색을 드러내란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민서연은 실망감과 초조함을 느끼며 부부 침실로 재빨리 들어갔다. 화장대 위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얼기오니 민서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다. 그녀는 태연한 척 1층으로 내려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조, 사모님. 민서현은 최대한 불안하고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 여사님. 서연이 책을 덮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제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주 작고 값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 남편이 처음 사준 소중한 물건이라서. 그녀는 서연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동요라도 잡아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서연의 표정은 차분하기만 했다. 혹시 이거 말씀이세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장 서랍을 열더니 작은 보석함 하나를 꺼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민서현에게 내밀었다. 화장대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먼지 때문에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주 귀한 물건 같은데 앞으로는 조심하셔야겠어요. 민서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전개였다. 그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반지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별 말씀을요. 소중한 물건이라니 찾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서연은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짓고는 읽던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민서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고 일부러 연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선의를 베푼 것일까? 그날 오후 박 회장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운전기사로서 진우의 법인카드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았다. 주유를 하고 남은 영수증 금액을 교묘하게 부풀려 서연에게 결제를 올린 것이다. 아주 사소한 금액이었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속임수였다. 재산에 관심이 많은 여자라면 이런 푼돈까지 악착같이 챙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연은 저녁 식사 후 그가 내민 여러 장의 영수증과 장부를 조용히 살펴보았다.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반응을 곁눈질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박 기사님, 네 사모님, 오늘 주유하신 내역을 보니 금액이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 이 영수증은 실제 주유량보다 10,000원 정도 더 결제된 것 같아요. 혹시 주유소 직원의 실수가 아닐까요? 그녀의 지적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추궁이 아닌 질문의 형태였다. 마치 그가 무안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듯한 태도였다. 박 회장은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겉으로는 당황한 척 머리를 긁적였다. 아이고, 그런가요? 제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당장 주유소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이 돈은 일단 제 개인 돈으로 채워 넣을게요. 서연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장부와 함께 그에게 건넸다. 그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 회장은 서류상으로만 보던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인간 강서연을 처음으로 마주한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동시에 관대했다. 한편 그 시간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최민환 상무는 박진우의 가장 절친한 동료이자 가장 위험한 경쟁자였다. 그는 박진우에게는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보였지만 등 뒤에서는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소문이었다. 들었어, 박상무 와이프 강서연이라는 여자 말이야. 요즘 미술품 쇼핑에 빠져서 회사 돈을 물쓰듯 쓴다는군. 자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화랑 작품들을 강매한다는 소문도 있고, 최 상무는 임원 휴게실에서 다른 이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흘렸다. 물론 전부 그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정말인가 어쩐지 박상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더라니.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할 텐데 말이야. 그러게 말일세.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하는 건 순식간이지. 회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겠어. 독처럼 퍼져나가는 소문은 박진우의 입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사람들은 강서연을 사치스럽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런 여자에게 휘둘리는 박진우의 경영 능력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최민환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날 밤 2개의 시험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박 회장 부부는 자신들의 방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 아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을 다 눈치채고 일부러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민서연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가 느낀 감정은 의심과 경계심을 넘어 일종의 패배감에 가까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한 것일 수도 있지. 박 회장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겨우 하루 가지고 판단하기는 일러. 내일부터는 좀 더 강도를 높여야겠어.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 보는 거야. 돈이나 물질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본성을 자극해야 해.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늘 낮에 자신에게 반지를 돌려주던 강서연의 그 맑고 흔들림 없던 눈빛, 그리고 가사 도우미인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그 따뜻한 말투. 아주 만약에 저 모든 것이 연기가 아니라면, 만약 자신들이 아들의 행복을 자신들의 편견으로 망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녀는 고개를 저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일은 반드시 저 여우 같은 아이의 꼬리를 잡고야 말겠어. 그렇게 다짐하며 그녀는 불안한 잠을 청했다. 저택의 밤은 깊어갔고 진실을 시험하려는 자와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묘한 동거는 두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박 회장 부부의 은밀한 시험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강서연은 어떤 함정에도 걸려들지 않았다. 일부러 상한 식재료를 섞어 놓아도 그녀는 능숙하게 골라내며 미소를 잃지 않았고, 고된 집안일을 몰아주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냈다. 그녀는 마치 맑고 깊은 호수와 같아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파문이 일지 않는 듯했다. 민서현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을 잃고 혼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 회장 역시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며느리의 빈틈없는 모습에 그의 자존심은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박진호는 만취한 채 귀가했다.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 불사조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축하는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탓이었다. 박 회장은 그런 아들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쯧쯧 아직 멀었어. 저렇게 감정 조절도 못해서야 어디 큰일을 맡기겠나. 서연은 말없이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익숙했다. 남편을 침대에 눕힌 그녀는 거실로 나와 흐트러진 그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꿀 균열의 첫 조짐이 나타났다. 서연은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다가 무심코한 보고서의 제목을 보게 되었다. 불사조 프로젝트 투자 제안서. 결혼 전 대한민국 증권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애널리스트였던 그녀의 피가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한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한 장, 두 장.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갔다. 밤늦게까지 주방을 정리하던 민서현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멀리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저게 지금 뭘 하는 짓이야. 감히 회사 기밀 서류를 저렇게 함부로. 역시 야망이 있는 여자였어. 서연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보고서의 마지막 장까지 단숨에 읽어내렸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전문가의 날카로운 우려가 서려 있었다. 보고서는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엄청난 기대 수익률, 탄탄한 현지 파트너, 그리고 정부의 지원 약속까지. 하지만 수많은 보고서를 분석하며 잔뼈가 굵은 그녀의 눈에는 곳곳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이 보였다. 특히 홍콩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흐름 방식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는 수법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또한 예상 수익률은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비현실적인 숫자였다. 마치 누군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서 깨어난 진우에게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진우애 씨 어젯밤에 서류 정리하다가 우연히 불사조 프로젝트 제안서를 봤어요. 아, 그거 어때 보여 대단하지? 초에 상무님이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역작이야.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진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최민환 상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뜸을 들이다가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물론 대단한 프로젝트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자금 조달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외 투자 전문 로펌의 크로스 체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간 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당신이 이 분야 전문가였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현장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이건 당신이 알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고 큰 프로젝트라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단지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잖아요. 초의 상무님은 이 업계 최고의 전문가야.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고, 당신이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는 건 곧 나를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려. 진우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내의 조언을 순수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간섭으로 받아들였다. 서연이 무언가 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집안일에나 신경 써줘. 회사 일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진우는 굳은 얼굴로 출근해 버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은 남편의 냉정한 반응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걱정되었을 뿐인데 야망이나 권력욕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닌데,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주방 입구에 숨어 처음부터 끝까지 엿들은 박 회장 부부의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었다. 들었소? 여보, 진우가 나가자마자 민서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하는 식의 흥분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제 만족해. 집안 살림만으로는 성에 안 차서 회사 경영에까지 손을 뻗치려는 거요. 진우를 조종해서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야.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다. 그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제기한 문제의 전문적인 내용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아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회사 일에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는 주제넘은 며느리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한꺼번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쩐지 이상할 정도로 완벽하게 행동한다 했어. 진우의 신뢰를 얻어서 뒤에서 조종하려는 수작이었던 개야. 순진한 내 아들만 저 여우 같은 계집의 속내도 모르고. 민서현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박 회장은 창가에 홀로 서서 착잡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어깨가 이제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는 강철의 성벽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 민서연의 마음속에서 싹트던 작은 동정심과 혼란은 오늘 아침의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대신 그 자리에는 더 깊고 차가운 적개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저 아이가 어디까지 하려 드는지 그 끝을 봐야겠어. 그리고 진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저 아이의 위험성을 깨닫게 만들어야 해. 그들의 시험은 이제 단순한 진심의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후계자를 지키고 그들의 왕국을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위험한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진정한 위험이 바로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내부 인물 최민환 상무에게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눈앞의 며느리를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더 날카로운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냉전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박진우는 아내의 간섭에 단단히 마음이 상한 듯 집에서도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어색한 공기만이 흘렀다. 강서연은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남편이 보지 못하는 위험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진우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가 믿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주부가 아니었다. 한성그룹의 며느리라는 화려한 껍질 아래 대한민국 증권가를 호령하던 날카로운 분석가 강서연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자신의 예전 업무용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과거 증권사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사수이자 가장 믿고 따랐던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홍콩의 한 투자 자문사에서 아시아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선배, 저 서연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녀는 일부러 정원의 가장 구석진 벤치로 나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2층 창문 뒤에서 커튼을 살짝 젖히고 그녀를 감시하는 민서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쩐 일이야, 강프로. 시집가서 잘 산다더니 목소리는 왜 그렇게 심각해? 부탁할 게 좀 있어서요. 혹시 불사조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성그룹이 동남아시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인데 서연은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하고 자신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특히 홍콩에 설립된 유령 회사에 대해 물었다. 수화기 너머의 선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거. 이쪽 업계에서도 말이 좀 있어. 수익 구조가 너무 불투명해서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야. 정상적인 투자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중론이고 내가 아는 선에서 좀 더 알아봐 줄게. 대신 절대 네가 알아본다고 말하면 안 돼.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네, 고마워요, 선배.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끄는 서연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자신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서연의 눈에는 며느리가 정원 구석에 숨어 누군가와 은밀한 거래를 하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었다. 무슨 꿍꿍이가 있기에 저렇게 숨어서 전화를 하는 걸까?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이후 서연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이자 안주인이었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그녀는 서재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만의 전쟁을 치렀다. 그녀는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회계사, 변호사, 심지어 사설 정보원까지. 그들에게 정체를 숨긴 채 이메일과 메신저로 접촉하며 불사조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조각조각 맞춰 나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온갖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외국어로 된 문서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왔던 박 회장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잠옷바람의 며느리가 무서운 집중력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표정은 그가 알던 순하고 부드러운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냉철하고 예리했다. 박 회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저 아이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무엇을요? 설마 회사 기밀이라도 빼돌리는 거 아닐까요?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며칠 뒤 서연은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1년 동안 입지 않았던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연하게 말했다. 저 오늘 저녁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박 기사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게. 민서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이것은 며느리의 뒤를 캘 절호의 기회였다. 박 회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연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 앞에서 내렸다. 여기서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박 기사님.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아마 10시쯤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박 회장은 공손하게 대답하고는 차를 몰아 코너를 돌았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골목 끝에 차를 세운 그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레스토랑 입구를 예리하게 주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훤칠한 키에 세련된 정장 차림에 젊은 남자가 나타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대학 동창 모임이라더니 단둘이 만나는 거였나. 그는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 건너편 어두운 그늘에 몸을 숨겼다. 통유리를 통해 레스토랑 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서연은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는 대신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는 서연에게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건넸고 서연은 그것을 핸드백 깊숙이 넣었다.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젊은 남자와 단둘이 만나 기밀 서류와 정보를 주고받는다. 저건 내연남이거나 아니면 한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범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자신의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레스토랑으로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야 했다. 약속한 10시가 되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노를 억누르고 차를 몰아 그녀를 태웠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임은 즐거우셨습니까? 그가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모,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 좋네요. 서연은 방금 얻은 충격적인 정보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아내에게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똑똑히 봤소. 젊은 놈과 단둘이 만나서 USB까지 주고받더군. 우리 모두를, 특히 진우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게야. 저건 보통 여자가 아니야. 아주 위험한 꽃뱀이라고. 민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조각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강서연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아들의 인생과 가문을 통째로 파괴하러 온 악랄한 적일 뿐이었다. 여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장 저 아이를 내쫓아야 해요. 아니, 아직은 안 돼. 박 회장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저 여자가 꾸미는 일이 무엇인지, 그 배우가 누구인지 끝까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우가 제 눈으로 직접 모든 진실을 보게 만드는 거야. 자신의 어리석음과 배신감에 스스로 무너지도록. 서연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사투는 이제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차가운 함정으로 오인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 독이 섞여 있다는 사실도,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오직 남편을 구할 증거를 찾았다는 생각에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진실은 그렇게 무서운 오해의 그림자 뒤에 가려져 있었다. 강서연이 USB에 담긴 자료를 분석하며 밤을 사운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 마침내 최민환이 움직였다.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완벽한 덫이 마침내 먹잇감을 향해 닫히기 시작했다. 시작은 한 경제 전문지의 단독 보도였다. 속보, 한성그룹 수천억 원대 해외 투자 사기 의혹.
박진우 상무 주도 정황 포착. 아침 뉴스 시간 TV 화면에 뜬 헤드라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폭탄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성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불사조 프로젝트가 실체 없는 유령 프로젝트이며 이를 통해 조성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사는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박진우 상무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증거로 제시된 것은 박진우의 서명이 날인된 각종 서류와 그가 자금 집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이메일들이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모든 언론으로 퍼져나갔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 전화는 문의와 항의로 불통이 되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한성그룹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한성그룹 본사 박진우의 사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TV 화면 속 자신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투자 사기 주범이라는 끔찍한 단어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닐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미친 듯이 서류들을 뒤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기사와 일치했다. 분명 자신이 결제한 서류들이었지만 교묘하게 조작되고 편집되어 그를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민환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이끌어주던 멘토 가장 믿었던 동료. 그라면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거실에서 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박 회장 부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특히 아들의 절망적인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자 민서현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진우야, 내 아들, 이게 무슨 일이람.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운전기사 박만수와 가사 도우미 오숙자가 아니었다.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한 아버지와 어머니일 뿐이었다. 박태준 회장의 얼굴에서 어눌하고 선량해 보이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평생을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맹수의 냉혹하고 무서운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숨겨두었던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그의 충직한 비서 김비서였다. 나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봤다. 지금 즉시 비상이사회를 소집해. 법무팀 전원 대기시키고 우리 쪽 회계법인에도 연락해. 1시간 내로 그룹 본사 로비에서 나를 기다려라. 차는 내가 직접 몰고 가지. 그의 명령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다. 수십 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총수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는 진짜 전쟁을 치러야 할 시간이었다. 전화를 끄는 박 회장은 거친 동작으로 운전기사 점퍼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런 그의 등 뒤로 민서현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이 모든 게 그 애 짓이에요. 틀림없어요. 박 회장이 돌아보았다. 민서현은 손가락으로 거실 한쪽에 서 있는 강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두가 혼란과 절망에 빠져 허둥대는 와중에도 서연만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충격받은 기색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TV 화면에 떠 있는 데이터와 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 침착함이 박 회장 부부의 눈에는 범인의 여유로 보였다. 어젯밤 며느리가 젊은 남자와 만나 USB를 주고받던 모습이 박 회장의 뇌리를 스쳤다. 그 USB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터뜨릴 자료였을까? 그 남자가 공범이었던 거야. 진우를 끌어내리고 한성을 차지하기 위해 외부 세력과 손을 잡은 거라고 민서연의 비난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거의 확신에 차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오해와 편견을 하나의 끔찍한 결론으로 몰고 갔다.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 바로 저 며느리 강서연이라는 결론. 박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불타는 듯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나오며 아내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나는 지금 회사로 가봐야겠소. 당신은 여기 남아. 저 아이가 어디로 도망치거나 누구와 연락하는지 눈도 떼지 말고 감시해. 그것은 남편의 명령이자 한성그룹 회장의 명령이었다. 박 회장은 서연을 한번 쏘아보고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한 채 현관을 나섰다. 잠시 후 차고에서 굉음과 함께 그의 세단이 뛰쳐나갔다. 운전기사 박만수의 어설픈 운전이 아니었다. 도로를 지배하는 제왕의 질주였다. 거대한 저택 안에는 이제 세 사람만이 남았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며느리를 원수처럼 노려보는 시어머니. 남편을 구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자 해결의 열쇠를 쥔 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 최민환의 덫은 완벽했다. 그는 박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박 회장 부부가 며느리를 불신하게 만들어 집안을 완벽하게 분열시켰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할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고 겨누는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연은 창밖으로 사라지는 시아버지의 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도끼를 뿜어내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내 남편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이 무너지는 건 내가 반드시 막을 테니까. 완벽한 덫이 완성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사람의 방역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이 폭풍처럼 저택을 떠난 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 중에는 절망과 불신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무겁게 떠다녔다. 박진우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세상이 무너진 남자의 고통스러운 침묵이었다. 민서연은 그런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거실의 강서연을 돌아보았다. 남편의 명령대로 그녀는 이제부터 이 여자의 모든 것을 감시해야 할 감시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서연은 도망치려 하거나 누군가에게 몰래 연락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다. 울고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섬뜩하고 불길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다. 달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 민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서재 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귀를 문에 바짝 대고 안의 동태를 살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아주 빠르고 정확한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듯 막힘없고 절도 있는 소리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민서연이 알던 상냥하고 부드러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선배 나야. 터졌어. 예상대로. 지금 당장 최민환 상무 쪽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 내역 내가 말했던 그 계좌들 전부 털어줘. 시간이 없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지휘관 같았다. 민서현은 순간 자신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서연은 또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다. 한지윤 변호사님, 저 강서연입니다.
1년 만이네요.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한성그룹 박진우 상무 사건, 제가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내 회장님과는 무관합니다. 박진우 씨의 아내 자격으로 의뢰하는 겁니다. 수임료는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저희 쪽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관련 자료는 제가 모두 준비해 놨습니다. 한지훈 변호사라면 여의도의 불독이라 불리는 승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였다. 재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었다. 그런 사람을 저 아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이쪽으로 오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민서현은 혼란스러웠다. 저 아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단순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녀가 아는 강서연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했다. 서연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김인준 씨나예요. 옛날 팀장. 지금부터 한성그룹주가 변동 내역 48시간 전부터 전부 뽑아줘요. 특히 공매도 물량 집중적으로. 최민환 혼자 한 짓이 아닐 거야. 내부 공모자가 분명히 주가 하락에 베팅했을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과 용어들은 민서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전문성은 문틈을 넘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녀는 지금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거대한 위기에 맞서 싸우는 야전 사령관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서재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밖으로 나왔다. 민서현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서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질끈 묶어 올렸고 부드러웠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다. 편안한 홈웨어 대신 활동하기 편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거친 들판에 선 야생마와 같았다. 서연은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쟁반에 샌드위치와 우유를 챙겼다. 그리고 진우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떡떡, 나가. 문 너머로 갈라진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 씨, 뭐라도 좀 먹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가라고 했어.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진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서현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저 표정은 연기가 아니었다.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아내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쟁반을 문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요. 난 당신 절대 포기 안 해.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약속할게.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서재로 돌아갔다. 민서현은 복도에 홀로 서서 닫힌 2개의 문 절망에 빠진 아들의 문과 전쟁을 준비하는 며느리의 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한지훈 변호사와 그녀의 팀원들이 비밀스럽게 저택을 방문했다. 민서현은 그들이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았다. 서재는 이미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각종 차트와 서류들이 붙어 있었고 노트북 3대가 동시에 돌아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민서현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하다 자정이 넘은 시간 다시 서재 문 앞으로 이끌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안의 광경이 보였다. 서연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변호사팀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이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은 최민환의 1단계 공격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적은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권 탈취예요. 그는 곧 소액주주들을 선동해 긴급 주총을 소집하고 박진우 상무의 해임안을 상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그들이 제시한 증거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장이 열리기 전까지 반박보도 자료를 모든 언론사에 배포해야 해요.
그녀는 막힘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논리는 명쾌했고 전략은 대담했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 박태준 회장조차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냉철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민서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자신이 꽃뱀 사기꾼이라 매도했던 며느리. 아들의 인생을 망치러 온 악녀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지금 무너져가는 한성그룹과 절망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혼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가 숨어서 했던 통화와 만남은 불륜이나 음모가 아니었다. 이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 민서현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은 아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음해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실수인가. 그녀는 악당을 감시하러 이곳에 남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얌전했던 며느리의 놀라운 탈피. 그 경이롭고도 가슴 아픈 광경 앞에서 민서현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동이특위도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한성그룹의 홍보팀과 법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회장도 사장도 아니었다. 단 한 통의 이메일. 발신인은 강서연이었다. 이메일에는 밤새 그녀와 변호인단이 작성한 반박보도 자료와 함께 최민환 상무 측이 제시한 증거들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법률적 분석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지만 단호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전 8시 정각 모든 언론사에 일괄 배포할 것.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며느리의 지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임원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함께 첨부된 한지훈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게다가 자료의 내용은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오전 8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새로운 속보로 뒤덮였다. 단독 한성그룹 불사조 프로젝트 의혹, 새로운 국면, 증거자료 악의적으로 조작됐다. 긴급 박진우 상무 측 변호인단, 핵심 증거인 이메일 위조된 정황 발견,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 강서연의 첫 번째 방역은 시작부터 판을 뒤흔들었다. 그녀가 노린 것은 최민환의 가장 완벽해 보이는 증거, 바로 박진우가 직접 서명하고 발송한 것처럼 보이는 자금 집행 지시 이메일이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한성그룹의 서버 로그 기록 원본을 입수했고 거기서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해냈다. 이메일이 발송된 시간은 박진우가 공식적으로 해외 출장 중이던 시간이었고 발신 IP 주소는 그의 출장지가 아닌 서울 시내의 한 PC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반박보도 자료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누군가 박상무를 음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의 계정을 해킹하고 조작된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주장은 순식간에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완벽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박진우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일 수도 있다는 동정론의 대상이 되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끝없이 추락하던 한성그룹의 주가는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다. 강서연은 단 하룻밤 만에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켜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룹 본사 회장실. 박태준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수십 개의 신문을 번갈아 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진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이 보도자료 대체 누가 지시한 건가? 그게 사모님 아니 강서연 여사님이십니다. 뭐라고 박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며느리가 밤새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작품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서연 측 변호인단이 작성했다는 법률 분석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보고서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최민환이 제시한 증거들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오히려 최민환이 과거에 진행했던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회계 부정의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었다. 방역의 서막이었다. 강서연, 그 아이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박 회장은 중얼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의심했던 며느리가 지금 그룹 전체의 법무팀과 홍보팀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위기를 막아낸 영웅인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판을 흔드는 승부사인가?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최민환 상무가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릴 줄은. 그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양 억울하고 비통한 표정을 연기했다. 박 상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최민환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깊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최민환의 말을 믿고 아들을 질책했겠지만 며느리가 던진 의심이라는 돌멩이는 그의 마음에 이미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후였다. 초의 상무. 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 저는 기사에 나온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그런가? 알겠네. 일단 긴급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지. 가서 준비하게. 최민환은 박 회장의 예상외로 차분한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장실을 나갔다. 그는 아직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박 회장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부터 최민환 상무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자금 흐름 통화, 내역 만나는 사람들.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내 허락 없이는 회사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감시 붙이고. 변화는 저택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민서현은 밤새 뜬 눈으로 며느리의 전쟁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침 뉴스를 통해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시하는 감시관이 아니었다. 차라리 경외심에 가득 찬 방관자에 가까웠다. 아침 식사 시간 주방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민서현은 서툰 솜씨로 북엇국을 끓였다. 밤새 고생한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방 안에서 절망하고 있을 아들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애어미언니, 서연이 처음으로 오 여사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불렀다. 민서연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누군지 아셨어요. 어젯밤에 아버님께서 회장님 차를 몰고 나가시는 걸 봤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두 분의 행동이 어색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이런 방법을 쓰실 줄은 몰랐네요. 제 진심을 그렇게나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서운함이 묻어나왔다. 민서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불타는 듯한 수치심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결국 민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평생을 고고하게 살아온 그녀가 가사도우미 복장을 한 채 며느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진우 씨를 그리고 한성을 구하려면요. 민서현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고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탄생의 눈물이었다. 강서연의 첫 번째 방역은 단지 여론의 흐름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굳게 닫혀있던 시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고 얼음장 같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였다. 분열되었던 가족이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최민환이 계산하지 못한 가장 치명적인 변수였다. 민서연의 눈물 섞인 사과는 저택에 굳게 닫혔던 모든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아닌 딸의 전쟁을 돕는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나마 밤을 새우는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했고 서재 상황실의 보조 역할을 자처하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강서연의 방역은 효과적이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최민환이라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즉 내부 공모자의 증언이 필요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열쇠를 쥔 인물이 최민환의 오른팔인 윤상호 전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 전무, 그 사람은 최 상무와 입사 동기이자 10년 지기 친구예요. 최 상무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죠. 그 사람의 입을 열어야 해요. 서재 상황실 서연은 벽에 붙은 인물 관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민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최 상무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들었다. 모든 충성심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기 마련이죠.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 전무는 최근 해외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빚을 졌고 그의 아들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최 상무가 그 약점을 이용해 그를 쥐고 흔들었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 약점을 역이용할 차례예요. 서연은 이미 윤 전무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는 메시지와 함께 만날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다. 그 장소는 인적이 드문 인천항의 한 폐창고였다. 혼자 가려는 개냐. 민서현은 기겁하며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다. 위험한 인물을 그런 위험한 장소에서 혼자 만나겠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서연이가 지금 윤 전무를 혼자 만나러 간대요. 인천항 폐창고라는데 너무 위험해요.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요. 수화기 너머에 박태준 회장 역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 역시 밤새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통해 최민환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윤 전무가 있다는 사실을 막 확인한 참이었다. 며느리가 자신보다 한 발 앞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안전이 미치도록 걱정되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회장으로서의 이성을 압도했다. 알았어, 내가 가지.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시험도 자존심도 모두 부질없었다. 지금은 그저 위험한 전장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연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부두에 홀로 차를 세웠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약속 장소인 낡은 붉은 벽돌 창고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차 한 대가 조용히 라이트를 끄고 멈춰 섰다. 차 안에는 굳은 표정의 박 회장과 불안에 떠는 민서연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뒤를 밟은 것이다. 창고 내부는 먼지와 녹슨 소의 냄새로 가득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잠시 후 약속한 대로
윤 전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잔뜩 경계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내 대해 뭘 안다는 거지? 서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윤상호 전무님, 마카오 카지노의 빚이 10억 아드님 병원비는 매달 2천만 원. 최민환 상무가 그 돈을 대주는 대가로 당신은 그의 개가 되었죠. 맞나요? 윤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류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리고 심지어 박진우 상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까지. 당신이 한 짓 내가 전부 알고 있어요. 증거도 있고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 안에서는 윤 전무가 사채업자와 통화하며 최민환의 이름을 언급하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에이, 이걸 어떻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서연은 녹음을 끄고 그에게 다가갔다. 이대로 최민환 상무와 함께 감옥에서 썩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법의 선처를 구하든가. 당신이 진실을 말해준다면 당신의 빚과 아드님 병원비는 내가 해결해 주겠어요. 한성의 이름으로. 윤 전무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눈을 번뜩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런 어린 계집애가 감히 나를 협박해. 이 녹음 파일만 없애면 그만 아니야. 그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쾅! 창고 안쪽에 쌓여있던 낡은 드럼통 하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 회장 부부가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이다가 건드린 것이었다. 누구냐? 윤 전무가 소리치며 그쪽을 돌아보았다. 서연 역시 놀란 눈으로 소리가 난 방향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박태준 회장과 민서연 여사였다. 호에, 회장님 사모님, 윤 전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더 놀란 것은 서연이었다. 아버님, 어머니, 두 분이 여길 어떻게... 모든 비밀이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밝혀졌다.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의심이 아닌 걱정이었고 그들의 서툰 염려는 결국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다. 윤 전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박 회장의 분노에 찬 시선 앞에서 최민환이 저지른 모든 범죄 계획과 증거 조작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잠시 후 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팀이 도착해 윤 전무를 데리고 떠났다. 텅 빈 창고 안에는 세 사람의 침묵만이 남았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 회장이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며느리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우리가 틀렸다. 너를 의심하고 시험하려 했던 우리가 어리석고 또 어리석었다. 진우를 그리고 이 가문을 지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였구나. 민서연은 이미 울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와락 껴안았다. 아가,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가 너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데도 우리를 진우를 포기하지 않아 줘서 정말 고맙다. 그 순간 강철처럼 강해 보였던 서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마침내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오해의 장막이 걷히고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세 사람은 어두운 폐창고에서 함께 걸어 나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깊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이제 진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흩어진 개인이 아니었다.
마지막 결전을 함께 치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맹이었다. 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박씨 일가의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굳건한 결속력이 흐르고 있었다. 서재는 여전히 전쟁 상황실이었지만 이제 강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밤새 며느리가 내미는 자료들을 검토하며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은 박태준 회장이 있었고 따뜻한 죽을 끓여 와 며느리의 건강을 챙기는 민서연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나온 박진우가 있었다. 그는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이전의 유약함을 벗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아내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는 당신을 믿어주지 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서연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바로 잡으면 돼요. 함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진 부부였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 선 최민환 상무는 비장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교묘한 말솜씨로 모든 죄를 박진우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이야말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진에게 우리 한성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의 선동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최민환이 박진우 상무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박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병으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양옆에 선 인물들이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박진우 상무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여자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힘있는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최민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회 회장님 여긴 어인일로. 박 회장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최민환의 손에서 의사봉을 빼앗아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장래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안건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박 회장은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며 강서연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회장이 직접 며느리를 단상 위로 소개하는 파격적인 장면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서연은 침착하게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주주들을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최민환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진 뒤 입을 열었다. 한성그룹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제 이름은 강서연 박진우 상무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강했다. 지난 며칠간 제 남편과 한성그룹은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라는 끔찍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음모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은 바로 저기 서 있는 최민환 상무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군. 당장 끌어내. 최민환이 고함을 쳤지만 박 회장의 눈짓 한 번에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서연은 그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 온 자료를 띄웠다. 지금부터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박진우 상무가 보냈다는 자금 집행 지시 이메일이 떠올랐다. 이것이 최민환 상무가 제시한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
이 이메일의 발신 IP는 박상무의 출장지였던 뉴욕이 아닌 서울의 한 PC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위조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유령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최민환 상무는 홍콩에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자금은 모두 그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막힘없이 전문가의 언어로 최민환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폭로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주주들은 넋을 잃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최민환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는 모함이라고. 증거가 없다고요. 서연은 그를 비웃듯 바라보며 마지막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마지막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두운 폐창고를 배경으로 윤상호 전무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하는 모습이었다. 영상 속에는 최민환의 지시, 내용, 증거 조작 방법, 그리고 공범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있는 박태준 회장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최민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입구를 막고 서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나는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그의 마지막 발악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처참한 모습과 함께 끝이 났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대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 며느리를 소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울렸다. 이 사람이 방금 한성그룹을 구한 강서연입니다. 그 선언과 함께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진우는 아내의 손을 뜨겁게 잡았고 민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단상 위에 나란히 선 가족의 모습은 시련을 이겨낸 기업의 굳건한 미래를 상징하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강서연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영웅이 아니었다. 모두가 인정하는 한성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최민환의 시대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몰락 이후 그와 그의 공모자들은 모두 검찰에 구속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횡령이 드러났고 한성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였다. 박태준 회장은 노련한 지휘관처럼 사태 수습에 전면에 나섰다. 그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외부 감사와 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자정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시장과 여론은 비난 대신 점차 신뢰를 회복해 갔다. 추락했던 주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한성그룹은 더 단단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진우 역시 달라졌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혹독한 성장통을 겪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던 유약한 후계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경영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매일같이 실무자들을 만나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밑바닥부터 회사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겸손함과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서연이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박 회장은 며느리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그룹의 핵심 부서인 미래전략기획실 실장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지금처럼 아버님과 진우 씨의 곁에서 조용히 돕는 역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성의 경영인이기 이전에 박진우의 아내이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닌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싸웠던 이유가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박 회장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평창동 박 회장의 대저택에서 조촐한 가족 만찬이 열렸다. 아들 부부의 신혼집이 아닌 본가에서 열린 저녁 식사였다. 그것은 강서연이 비로소 이 집안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상징하는 자리였다. 식탁에 오른 음식은 최고급 호텔 요리가 아닌 민서연과 서연이 함께 준비한 정갈한 한식이었다. 어색하지만 서로를 도우며 음식을 만드는 동안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다정한 모녀와도 같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태준 회장이 와인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그는 먼저 아들 진우를 바라보았다. 아들아, 너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을 게다. 그 교훈을 평생 잊지 말거라.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며느리 서연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연아, 내 며느리.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너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 너의 진심을 의심하고 너에게 그토록 모진 시련을 안겨준 이 시아비를 부디 용서해다오. 박태준 회장이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가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이자 최고의 존경을 담은 경의의 표시였다. 네오는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용기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희생정신을 모두 보여주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한성의 정신이다. 이 아비는 이제 늙었다. 앞으로는 너와 진우가 힘을 합쳐 우리 한성과 이 가문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박 회장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민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오랫동안 끼고 있던 비취 반지를 빼들었다. 그 반지는 박씨 집안의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 반지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너였구나. 우리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 되어준 것을 환영한다, 아가. 민서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오직 아내를 향해 말했다. 강서연,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사랑한다. 넓은 다이닝룸을 가득 채운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진심의 빛이었다. 가장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봄날의 저녁이었다. 의심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며느리의 진심은 결국 무너져가던 가문을 구하고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렇게 박씨 일가는, 그리고 한성그룹은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역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그들의 앞날에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